이 이야기는 집을 산 사람과 아직 사지 못한 사람 중 누가 더 불안한지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답은 놀랍게도 둘 다라는 사실이다. 집을 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사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 시대에 우리는 동시에 불안해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같은 개별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이면에서 굳어지고 있는 구조적 격차다. 서울 아파트 시장을 숫자로 들여다보면 상위와 하위 가격대의 차이는 이미 체감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같은 서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떤 지역은 다른 속도로 움직이며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부동산이 어떻게 단순한 자산을 넘어 권력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토지는 새로 만들 수 없지만 돈과 신용은 정책과 금융 환경에 따라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나는 유동성이 한정된 토지 위로 반복해서 쌓이는 순간 격차는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굳어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인 토지가 오늘날 다시 강력한 권력처럼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땅을 직접 사는 대신 아파트를 사지만 그 가격의 본질은 결국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가치다. 새로 만들 수 없는 땅 위로 돈이 몰릴 때 아파트라는 그릇의 가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를 사라는 지역 추천이 아니라 왜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2026년을 사는 개인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본다. 지금 우리는 집값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펼쳐보려는 것이다. 자산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선택과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가격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불안의 근원을 구조적으로 해부하는 시도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게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왜 가만히 있으면 더 불리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본다. 자산 격차가 이렇게까지 고착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인기나 선호가 아니라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봐야 한다. 사람들은 좋은 동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낮고 예측 가능한 삶이 가능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와 소득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을 따라 교육과 의료 문화와 행정 서비스가 두꺼워진다. 서비스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 지역은 안전한 거점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 공간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라 떠나기 어려운 중심지로 성격이 바뀐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중이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사실이다. 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과 자본은 그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병목은 현상이 아니라 고착이 된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 입지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반복해서 빗나갔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핵심 거점의 흡인력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슈퍼스타 도시는 우연이 아니라 밀도와 신용이 결합한 결과물이다. 여기에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더해지는 순간 격차는 더 빠르게 굳어진다.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핵심 입지에서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방어 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안전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 경쟁은 점점 더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규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지만 역설적으로 핵심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이렇게 부동산은 주거를 넘어 금융 시스템 안에서 권력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 재편되는 시장에 서 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모든 변화는 우연처럼 보이고 불안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레이스가 개인에게 강제처럼 느껴지는지를 살펴본다. 이 레이스가 강제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조차 되지 않는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늘지 않지만 통화와 신용은 계속 증가하는 환경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후퇴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이해하지만 그 본질은 현금의 체감 가치가 흔들리는 데 있다. 현금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담보와 더 사라지지 않는 자산을 찾게 된다. 과거에는 금리를 크게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쉽지 않다. 이미 쌓인 가계와 기업 국가 부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끝까지 올리면 시스템이 먼저 흔들린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압박과 금융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공포 사이에서 멈춰 서 있다. 이 정책적 교착 상태는 유동성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 안에 남겨두는 결과를 낳는다. 남아있는 자본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방향으로 움직인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보다 담보로 기능할 수 있는 자산이 더 신뢰받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토지와 부동산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처럼 선택된다. 토지는 새로 만들 수 없고 부동산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표준화된 담보로 작동한다. 물가가 불안정할수록 자본은 가치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 그릇으로 반복해서 이동한다. 이 쏠림이 반복될수록 자산 가격의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로 굳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락과 상승의 반복 속에서도 핵심 자산이 계속 선택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문제는 이 흐름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 되어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불안의 근원은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이 보내는 일관된 신호다. 이제 우리는 이 압박이 개인의 심리를 어떻게 극단으로 몰아가는지를 살펴본다. 이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두 극단으로 갈라지며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연글과 포기라는 상반된 행동이다. 연글은 무모한 투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 논리는 구조를 인식한 뒤 나타나는 매우 합리적인 계산이다. 지금 담보 시스템에 올라타지 못하면 앞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연글을 만든다. 이 선택은 욕망의 폭주라기보다 기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 하지만 연글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사이클 전체에 자신의 미래를 묶는 선택이다. 금리나 정책이 한 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구조가 된다. 이때 개인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담보의 일부로 편입된다. 토지에 덫은 사람을 참여자가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는 요소로 만들어버린다. 이 위험한 외줄타기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극단인 포기가 자리 잡고 있다. 포기는 무책임이나 나태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게임을 인식한 뒤 나타나는 방어 반응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담보 레이스에 진입할 수 없다면 왜 현재를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접고 지금의 소비와 경험을 선택한다. 이는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박탈감을 현재로 당겨 상쇄하려는 심리적 보정이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와 경험의 증가는 개인 성향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에 가깝다. 토지의 덫은 한쪽에서는 빚의 부담으로 밀어넣고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 밖으로 밀어낸다. 두 선택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조에서 나온 쌍둥이 반응이다. 공통점은 정상적인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를 개인의 실패나 성격 문제로 오해할수록 불안은 더 깊어진다. 중요한 질문은 연글이 맞느냐, 포기가 맞느냐가 아니라 왜 선택지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이다. 이제 우리는 이 덫이 어떻게 사람의 시간 감각과 미래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살펴본다. 토지의 덫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동시에 시간에 대한 감각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점점 더 멀고 불확실해 보이는 반면 지금 당장의 결정은 과도하게 무겁게 느껴진다. 이 왜곡된 시간, 감각 속에서 사람들은 장기 계획보다 단위 생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자산을 쌓는다는 개념은 희미해지고 오늘의 불안을 넘기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기대 시간은 짧아지고 느리게 축적되는 선택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부동산이 권력이 되는 과정은
가격 상승 이전에 바로 이 시간 왜곡에서 시작된다. 토지와 담보 시스템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평가하도록 강요한다. 대출은 아직 벌지 않은 미래의 소득을 오늘의 담보로 바꾸는 장치다.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의 미래는 점점 더 앞당겨 소비되고 선택의 여지는 줄어든다. 시간의 압축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더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영글은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니라 시간 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반대로 포기 역시 미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시간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등장한다. 두 선택 모두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처리하려는 동일한 시간 왜곡의 결과다. 이 왜곡이 반복될수록 사회는 장기적 안정 대신 즉각적 반응에 더 민감해진다. 정책 역시 단기 충격을 피하는 데 집중하며 구조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이렇게 시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점점 더 빚진 자원이 된다. 미래는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처럼 인식된다. 이 인식 전환은 불안을 상시화시키고 삶의 여유를 갉아먹는다. 토지의 덫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장치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가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굳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이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국가와 금융 시스템 속에 서서히 굳어졌다. 성장 중심 정책은 토지를 생산수단이 아니라 금융담보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 과정에서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 아니라 신용을 창출하는 장치로 제정이 되었다. 국가는 집값 상승을 부의 증가로 해석하며 이를 경기 안정 장치처럼 활용해왔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 증가는 다시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선순환은 실물 생산보다 자산 가격에 더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금융 시스템은 토지를 가장 안전한 담보로 여기며 대출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그 결과 신용은 생산 능력이 아니라 토지 보유 여부에 따라 배분되기 시작했다. 이 순간부터 노력과 소득보다 진입 시점이 인생 경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는 이렇게 제도화되었다. 정책은 중립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말은 종종 하락 방지가 아니라 상승 속도 조절을 의미해왔다. 이는 이미 가진 사람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금융 규제 역시 위험 관리라는 이름 아래 담보 중심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다수는 점점 더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난다. 시장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발선은 매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국가와 금융은 이 불균형 위에서 안정이라는 이름의 균형을 유지한다. 문제는 이 균형이 새로운 세대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진입문은 더 높아진다. 이제 우리는 이 덫이 왜 쉽게 풀리지 않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이 덫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서로를 지탱하도록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금융이 흔들리고 금융이 흔들리면 국가 재정과 정치 안정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작은 조정은 허용되지만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회피된다. 누구도 명확히 설계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의존하게 된 구조는 관성처럼 유지된다. 이 관성은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제도 운영자에게도 안정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위험 요인이나 불확실성으로 분류된다. 이때 정책은 문제 해결보다 파열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단기 충격을 피하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장기 문제는 더 커진다. 그 사이 토지 가격은 다시 한번 조용히 기준선을 끌어올린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변화로 작용하는 순간이다. 구조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집값 상승은 노력의 보상이고 하락은 무책임의 결과라는 서사가 강화된다. 이 서사는 불평등을 개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조를 질문하는 대신 사람들은 서로의 선택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영글은 무모함으로, 포기는 나약함으로 낙인 찍힌다. 이렇게 사회적 비난은 구조적 긴장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갈등은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위를 향한 질문은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구조는 더욱 안전해지고 개인은 더 고립된다. 토지의 덫은 경제 시스템일 뿐 아니라 인식의 틀로 완성된다.
이제 이 덫이 개인의 삶에 남기는 장기적 흔적을 살펴볼 차례다. 이 덫이 개인의 삶에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된다는 점이다. 장기 계획은 의미를 잃고 삶은 짧은 구간들로 잘게 쪼개져 관리 대상이 된다. 직업 선택 역시 성장 가능성보다 즉각적인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도전은 미덕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재해석된다. 실패는 회복 가능한 경험이 아니라 낙오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인식 변화는 개인의 행동 방향을 점점 더 좁힌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은 이렇게 조용히 잠식된다. 결혼과 출산 같은 생애 결정도 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미래 소득과 주거 안정이 불확실할수록 삶의 다음 단계는 계속 미뤄진다. 이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강요한 지연이다. 시간은 흐르지만 삶의 중요한 사건들은 정체 상태에 빠진다. 이 정체는 개인에게 불안과 무력감을 동시에 남긴다. 반복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감각은 자존감까지 침식한다. 결국 덫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구조로 확장된다. 불안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환경의 기본값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공동체적 연대는 유지되기 어렵다. 각자는 생존에 몰두하며 타인의 고통을 볼 여유를 잃는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구조를 바꾸는 논의는 종종 거창한 해법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변화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토지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거주와 생산의 기반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집값 상승을 성공으로 동일시하는 서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거 안정은 투자 성과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한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을 부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을 재정의하자는 제안이다. 금융 역시 담보 가치 중심에서 소득과 활동 기반 평가로 점진적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지만 방향 설정만으로도 기대는 달라진다. 정책의 성공 기준이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와 지표부터 달라져야 한다. 집값 그래프보다 주거, 이동성과 생애 안정 지표가 더 중요해진다. 또한 세대 간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가르는 구조 그 자체다. 영글과 포기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논의는 문제를 흐린다.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려는 공감이다. 공감은 정책 지지를 넓히고 변화의 정치적 비용을 낮춘다. 작은 제도 개선이 누적되면 구조의 경사도는 서서히 완만해진다. 완전한 해방은 아니더라도 덫의 압력은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일관성이다. 미래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는 감각이 회복되는 순간이 온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우리가 이 방향을 선택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정책이나 전문가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해 있다. 변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안정은 특정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집값 조정보다 미래 상실이 고착되는 비용일 수 있다. 지금의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속 가능성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같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로 판단된다. 만약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게임이라면 규칙을 지키는 것은 미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구조 논의는 도덕 논쟁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다. 설계는 의지의 표현이며 어떤 미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선택을 미루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덫이다. 변화는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방향이 명확한 누적의 형태로 시작될 수 있다. 작은 균열은 처음엔 불안해 보이지만 숨 쉴 틈을 만들어준다. 숨 쉴 수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판단도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시간의 길이가 회복될 때 영글과 포기라는 극단도 힘을 잃는다. 개인은 다시 미래를 계획하는 주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는 경제지표의 변화보다 삶의 감각이 바뀌는 순간이다. 토지의 덫을 인식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출구를 찾기 위한 첫 단계다.
보이지 않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다시 늘어난다. 완전한 해답은 없더라도 방향을 공유하는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영상이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덫은 자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이다.